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월 6일 월요일이고요. 토요일이 입춘이었는데 오늘도 그렇고 입춘 지나니까 확실히 좀 날이 풀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날씨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박소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이번 주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봄처럼 비교적 포근할 텐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아직은 두꺼운 외투를 집어넣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생겼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도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추위가 풀리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공기질이 탁한데요. 현재 수도권과 세종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요. 사업장과 공사장 곳곳으로는 운영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대기가 정체하면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텐데요. 동쪽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영남권은 현재 건조주의보가 대부분 지역에 발효됐고요. 동해안 곳곳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5도, 대전은 영하 4.3도, 대구는 영하 3.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를 텐데요. 서울은 9도, 광주는 13도, 부산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청보호 전복 사고입니다. 지난 4일 밤 11시 19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선원 12명이 타고 있던 청보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침몰 후 선원 3명이 바로 구조되었고요. 어제까지 나머지 선원 9명은 실종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3시 22분경 청보호 내부 선실을 수중 수색하는 과정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발견 당시 실종자 의식이 없고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경은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로써 지금 실종된 선원 8명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구조당국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해경 함적 22척, 해군 함적 5척을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이 통발 같은 어구와 어망이 시야를 방해해서 이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경 나머지 실종자 8명에 대한 수색 작업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인데요. 사고 선박을 인양하기 위한 크레인선이 어젯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청보호 인양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수색을 하고 있지만 추가 생존자 소식이 없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네, 구조된 승선원들이 당초 구조될 당시에 이 화물선에서는요, 실종된 이 승선원 9명이 선실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경이 선실 내부 에어포켓에 이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청보호의 선체를 두드리면서 이 생존 반응을 확인하면서 수색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구조된 선원들이 나중에 해경 구조정으로 옮겨 탄 뒤에는 이 선원 대부분이 갑판에 있었다라고 진술이 달라지면서 이 수색의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선원 진술에 따르면 이 청보호가 워낙에 또 칭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평소에도 위험 신호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구조된 선원 중 1명 얘기에 따르면요, 평소에도 배 오른쪽 엔진이 좋지 않았고 엔진 쪽 기관실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종종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사고 이전에도 침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다는 건데요. 특히 사고 당일 출항 당시에도요, 물이 새기는 했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그대로 운항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식입니다. 예, 청보 전복 사고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연료 물가 폭등입니다. 요즘에 정말 보일러 켜기도 힘들고요. 정말 고지서 보는 것도 무서운 기분이 들 정도인데요. 그만큼 가스비나 난방비 많이 올랐다는 거 체감하실 겁니다. 지난달 기준으로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전기, 가스, 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1년 새 30% 넘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먹거리 물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식료품, 비주류 음료 가격의 한 달 상승률이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도시가스 폭탄 고지서 인증글이 화제가 될 정도로 요즘 정말 많이 올랐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연료 물가가 어느 정도나 오른 거예요? 전기요금 작년에 3번 올랐습니다. 네. 4월, 7월, 10월에 이어서 지난달에도 물가가 지금 요금이 인상이 됐는데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4번 인상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전기요금 1년 전보다 29.5%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은요, 이 1981년 1월 36.6%가 상승한 이후에 4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도시가스 36.2% 올랐습니다. 작년 10월에서 12월과 상승률 같았고요. 지역 난방비 상승률도 30% 넘었습니다. 작년 10월에서 12월과 같은 34.0%였는데요. 이런 수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치들입니다. 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민 연료죠. 이 등유는요. 1년 전보다 37.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세라고 하는데 네. 저희 아파트는 아직 1월 고지서 못 받았는데 겁납니다. 지금 하도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네. 그죠?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새마을금고 신협 갑질 천국입니다. 고용노동부가요, 이 작년에 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성추행 사건, 또 성차별적 갑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특별 감독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어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이 다수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이 노무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니까 뭐 성희롱과 성차별, 임금 체불,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네, 정말 여러 사례가 많아서 문제가 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상사가 직원에게 지각을 이유로 확인서, 사유서를 제출받으면서 성인인 직원에게 부모의 확인 서명을 요구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괴롭힘을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서 뭐 징계 조치라든가 해고 조치 같은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 명백하게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부적절한 어떤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도 여러 건 확인이 됐습니다. 여직원 손만지기, 볼 꼬집기, 회식 자리에서 뒤에서 껴안는 이 백허그 이런 행동을 하거나 성적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사업장 44곳은 연장 근로수당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829명의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아서 총 9억 2,900여만 원의 임금이 체불됐다는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근로감독과 같이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한 직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직장 상사의 대학원 논문이나 레포트를 대필해준 적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직장 상사 자녀의 학교 숙제를 대필해준 적도 있다라고 응답을 해서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직장 내 갑질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그 자체가 놀랍습니다. 네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모닝 브리핑이었고요.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더 쉽게 알려드리는 더 핫한 경제입니다. 함께해 주실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지난 1월이죠. 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였는데요.
이 전 세계 174개국 3,2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 중에 한국 기업이 550여 개 기업 정도 된 건데 엄청 많이. 그러면 5개 중에 네. 1개 정도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높은 참여율뿐만 아니라 이 독창적인 IT 기술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글로벌 IT 기술의 장 CES를 압도한 한국의 기술입니다. 네, 한 해 IT 산업을 보려면 네. CES에 가봐라. 뭐 한 해 IT가 아니고 미래 지구를 보려면 CES에 가라.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게다가 이번에는 전체 기업의 5분의 1이 우리나라 기업이었다고 네. 하니까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가전제품 제조기업으로 유명한 엘사입니다. 이 엘사가 이번 CES에서 비밀병기를 공개했는데요.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97형 OLED TV에 최초로 무선 전송 솔루션을 탑재했습니다. 이 TV는 화면 주변에 전원을 제외한 모든 선을 없앤 게 특징인데 이번 CES 방문객들이 사라진 TV 연결선을 찾아 허공에 손을 좌우로 흔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TV 본체와 제로 컨택트 박스로 구성된 이 제품은 TV에서 약 10m 떨어진 곳까지 고화질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데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요. CES 공식 어워드 그 홈시어터 부문에서 최고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TV가 어디까지 진화할까 했는데 이제는 선이 일체 없어. 네. 그냥 이제 무선으로 이런 것까지 나오는군요. 허공에 손을 흔들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제가 결혼한 게 약 2년 전이잖아요. 그때 TV 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거거 익선. TV는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말이었는데 이제 정말 한계 없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엘사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동차의 전자장치 부품, 즉 전장 부품 시장의 상승세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엘사의 전장 부품 관련 사업 또한 지난해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현재까지 사업 규모를 빠르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엘사는 이번 CES에서 처음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전용 부스를 마련하고요. 이 전장 부품 시장 공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전제품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이는 엘사가 이번에 차량 부품 시장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히 국내 기업들의 수상 소식이 많이 전해졌는데 또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자, 이번 CES에서는요, 국내 다양한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의 수상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중 한국을 대표하는 에너지화 기업 중에 하나죠. S사가 그 자회사에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를 18분 만에 80%까지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일명 슈퍼패스트 배터리가 내장 기술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또 폴더블 폰, 곡면 모니터처럼 휘어진 디스플레이 표면에 사용되는 그 플렉시블 커버 윈도우 신소재 있잖아요. 역시 모바일 기기와 액세서리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 외에도 S사 계열의 5개 제품이 8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휩쓸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네. 박수 한번 보내야 돼요. 네. 이 CS 시장이 굉장히 엄격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또 뭐 S사의 주요 경영진들이 가가지고 중요한 회의를 했다고 그렇죠. 전해졌어요. 저희는 못 갔습니다. S사가 새해 첫 그 전략회의를 이번 CES에서 열었는데 이를 위해서 S사의 주요 경영진과 또 사회이사 전원 그리고 배터리 핵심 소재를 제조하는 S사의 자회사 계열 사회이사까지 빠짐없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앞으로의 그 사업 전략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긴 토론을 벌였는데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또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올해도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영화 아바타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국내 기술이 또 크게 주목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소개해드린 L사와는 다른 이 IT 서비스 전문 L 기업입니다.
이 L기업 같은 경우는 여의도와 비슷한 크기의 메타버스 공간을 만든 이 초실감형 메타버스를 구현했는데요. 이 영화 아바타에서 본 가상세계를 눈앞에 펼쳐놓은 듯 현실감 높은 비주얼을 선보여서 관객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그중에서 주목할 것들은 이 버추얼 스토어인데요. 실제로 판매하는 의류나 화장품, 전자제품 등을 이 색감과 질감까지 똑같이 구현했고요. 또 메타버스 속 대형 상점에서 마음에 드는 노트북을 구매하면 실제 제품이 집으로 배송되는 기술까지 구현했습니다. 이는 L기업의 계열사인 이 대형 상점이나 뭐 면세점, 편의점이 함께 합작한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와, 몰입감 높은 비주얼을 자랑했는데 여기에는 높은 사업성까지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콘서트 같은 문화생활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L사의 계열사인 자회사에서 이 수만 명이 함께하는 버추얼 콘서트를 구현했습니다. 이 JYP 걸그룹 엔믹스의 신곡부터 8만 5천 명의 관중이 함께하는 이 EMD 공연까지 다양한 무대를 볼 수 있었는데요. EDM 공연이죠. 죄송합니다. 네. EDM 공연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버추얼 콘서트는 실제 콘서트장 경험을 방불케 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3D 입체 영상 기술로 아티스트 표정이나 동작을 하나하나 볼 수 있고요. 또 수만 명의 관객이 함께하는 느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CES에서는 이 실생활에 필요한 이 가전 제품부터 또 문화생활까지 할 수 있는 제품까지 이 우리나라 기술이 발달한 것을 다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IT의 미래 기술을 보는 CES. 이제는 한국 기업이 빠지면 저 CES가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네. 자, 오늘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영상들 준비했습니다. 차차차 핫클릭인데요. 첫 번째 영상은 자기 차에 깔린 운전자 도대체 왜입니다. 이 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내려서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영상부터 보시죠. 네, 저 왼쪽에 빨간 원에 있는 차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조금씩 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움직입니다. 간다. 어떻게 뒤로 계속 움직이는데요. 저렇게 움직이는데 계속 뭔가 막으려고 운전자는 하는데 뒤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 차주는 밑에 깔리게 한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차를 막으려고 했는데 자기 차에 본인이 그냥 깔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운전자 크게 다치지 않았게 알아봅니다. 차가 갑자기 그냥 뒤로 밀렸단 말이죠. 기어를 뭔가 잘못 놓고 내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운전이 조금 미숙한 분들이 가끔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주차해놓고 변속 기어를 피해두지 않고 후진해두고 발생한 사고 같습니다. 이런 사고가 이 사소한 실수긴 한데 한번 무방비로 당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 운전자는 후진 기어를 놓고 그냥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 하천에 빠지게 되면서 구조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지난해 10월에는 한 운전자가 비슷한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아니 운전자가 뜻하지 않은 그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이런 때도 보험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 운전을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주차 해놨다가 그게 피해를 입었어도 받으니까. 그렇죠.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물차 운전자가 바지가 이제 그 문자 고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치셨는데 이때 이제 보험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보험 적용이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본인이 이제 고의로 이제 사고를 냈으면 이제 보험 처리를 받을 수가 없지만 과실인 경우에는 이제 보험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보험 약관에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실수로 후진 기어를 잘못 놔서 차가 막 뒤로 빠져. 그럴 때
스피드 있게 다 올라타서 딱 이렇게 작동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황하니까. 하는 게 놀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하셔야 될 텐데 네. 당황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걸 뒤에서 밀려나는데 사람이 막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영상 보신 것처럼 거기에 깔려서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맞아, 있으니까 맞아. 조심하셔야 되고 상황 봐서 저렇게 문이 열려 있을 때 빠르지 않으면은 차라리 뒤에서 막는 것보다는 앞에서 타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나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좀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주차 브레이크 채우지 않는 분들 많아요. 네. 왜냐하면 오토홀드 기능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멈춰주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시동 끄고 변속기를 주차 위치에 두면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걸 믿고 채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저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사면이라든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 채우는 습관 들여주시고 그리고 이 내릴 때 핸들을 꺾어두거나 고임돌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내릴 때 뭘 확인해야 되는지 내 머릿속에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주차 기어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 볼까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저한테 그만 다가오세요, 네입니다. 뭐지? 이 사람들 사이에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네. 있잖아요. 이 차량들 같은 경우는 더 가까이 오면 사고가 되겠죠. 네.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네, 뒤에 앞에 차량이 갑자기 뒤로 이렇게 후진을 합니다. 그만. 갑자기 이렇게 후진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운전자는 깜짝 놀라서 뒤로 후진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고를 대비하죠. 근데 또 쫓아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쫓아와요. 또 한 번 이렇게 경적으로 울리고 거리를 또 둡니다. 왜 저러지? 그런데 지금 보시면 또 오게 됩니다. 또 옵니다. 왜 갑자기. 저래? 왜 그래? 벌써 3번이나 이 후진하는 앞차인데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 하더니 어머머.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희한하네. 합니다. 초보 운전자는 아닌 것 같고 왜 무슨 보복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앞차가 자꾸 후진을 계속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운전 미숙이었으려나?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세 번이나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뒤에서 클락션 막 울리고 막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데 네. 이게 얌전히 뒤로 뭐였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보복 운전인지 초보 운전인지 아니면 음주운전인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신 것처럼 앞차가 갑자기 현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운전자도 얘기를 듣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그 운전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 앞차가 움직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상을 제보해준 이 운전자는 이 앞차와 함께 뭔가 실랑이가 있었거나 그런 게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없잖아. 이 보복 운전이라는 가능성은 작다고 말을 했고요. 또 클락션 울려서 그리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또 앞차가 이 계속 거리를 좀 뒀었던 걸 보면 초보 운전의 어떤 실수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앞차가 막 후진을 해. 그래서 뒤로 가다가 뒷차랑 부딪혔어. 사고가 났어.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블랙박스가 있어서 다행인데 여러분 생각해 블랙박스가 없는 시절에는 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오히려 저 앞차가 큰 소리를 쳐요. 네. 뒤에서 부딪힌 거 아니냐. 맞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블랙박스 CCTV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이제 뭐 100대 0은 없었고 뭐 9대 1이라든지 뭐 8대 1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블랙박스 덕분에 이제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뭐 누가 봐도 앞차가 후진한 차가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00대 0으로 이제 뒷차는 이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블랙박스 같은 증거를 꼭 먼저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이제 신호 위반이라든지 뭐 과속이라든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아야만 이제 본인이 면책되니까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거리두기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앞차가 이제 좀 천천히 가거나 뭐 이러면요. 뒤에서 쫙 따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압박하는 거죠. 예, 이저 거리두기. 네. 사람들도 약간 좀 이렇게 너무 붙으면 좀. 부러워요. 예, 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 영상은요. 운전자에게 몸 날리더니 폭행까지 아이고, 합니다. 이 멀쩡히 운전하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차에게 달려들고 또 운전자를 폭행한다면 굉장히 놀랄 테죠. 아유, 무섭죠. 한번 영상부터 보시죠. 저 앞에 차량입니다. 갑자기 지금 보시면 날라차게 했어. 날라차게 하면서 달려들죠. 어머. 차 위에 올라갑니다. 어머. 지금 보면은 이 의문의 남자가 다른 차량한테 몸을 날리는 게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기 보이시죠? 근데 갑자기 이제는 이 아이고, 보고 있던 이 오토바이 운전자한테까지 뭐야? 그대로 돌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초가량 폭행을 한 뒤에 어머. 그대로 달아났다고. 뭐야. 몸을 날리는 게 높이뛰기 하는 선수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를 확 날렸어.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폭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안타깝게도 이 가해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신고한 운전자에 따르면요. 네. 이 경찰한테 듣기로는 이 가해자가 이런 비슷한 사건에 더 연루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해당 사건도 이 광역범죄 수사대인 광수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수범이네. 이거 완전 날벼락이잖아요. 이런 일을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었겠어요?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를 남기는 거죠. 지금 저 보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피해 사실 입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차량 탑승 중에 저런 상황 맞닥뜨린다고 하면 절대 내려서 대응하지 마시고 차문 잠그고 안에서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블랙박스 소리 녹음되도록 해서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아니면 휴대폰으로 이 영상 같은 거 찍어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거나 피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참 궁금한데요. 보험 사기 목적으로 저렇게 달려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해 공갈단들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고 다치거나 아니면 다친 척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현장에서 합의금 같은 거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보통 이런 사고 맞닥뜨리게 되면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중에 사고 처리 과정도 복잡하고 그리고 뭐 보험 요율도 올라가고 이래저래 불편해지니까 현장에서 합의금 주고 그냥 끝내는 경우들 많은데요. 보험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경찰에 신고하시고 보험 처리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 시작해볼까요? 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 아내한테는 돈 없다더니 시누이에게는 3천만 원 빌려준 남편입니다. 이거 남편 큰일 났네요. 돈 없다더니 시누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렇죠.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네. 예, 그 남편 이재용 님이 하시고 그 시누이 역할은 예인 씨가 하고 네. 이 두 사람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는 아내 역할은 또 제가 합니다. 자, 사연 속으로 끄고! 저희 남편은요. 오빠 없는 사람은 서로 살겠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여동생한테 끔찍입니다. 처자식은 굶어도 시누이는 안 굶기는 남편. 심지어는 없는 형편의 시누이한테 돈까지 보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띠르르링. 새언니, 저예요. 잘 지내시죠? 그럼. 감사 인사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감사 인사? 무슨 소리야, 감사라니. 언니 저한테 돈 빌려주셨잖아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돈을 빌려줬어? 네. 박수린 평정심을 유지하자. 진정하자. 그랬지. 네네. 그래,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 그치? 근데 얼마였다? 그게 잘 기억이 얼마긴요. 3천만 원이나 빌려주셨죠, 언니. 너무 감사해서 전화했어요. 수리만 평정심을 유지하자. 3천만 원 그래 빌려줬다, 그치? 그래. 근데 언제까지 갚기로 했더라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오빠가 뭐 딱히 갚으라는 뭐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뭐 살다 보면 언젠가 갚을 날도 오고 뭐 그러겠죠. 아무튼 잘 쓸게요, 언니. 고마워요. 끊을게요. 여보세요? 살다 보면 뭐 갚는다. 아니, 갚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 인간 진짜 들어오긴 해봐라, 그냥. 사람도 빠듯한데 시누이에게 저 몰래 거금을 빌려준 남편. 게다가 시누이는 돈을 갚을 생각이 아주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전 이번에야말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동생 예인이한테 돈 빌려줬다면서?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세상에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난 거야? 3천만 원! 왜 이래? 핏대 세우고. 저 회사 상여금 내가 차곡차곡 모아서 만든 비상금이야, 그거.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한테 그 정도 못 해줘? 이걸 이해 못하는 당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셔. 그래. 어디 누가 더 이상한 건지 물어보자. 내가 채널A 그 행복한 아침 월요일 그 법이 알고 싶다. 내 사연 보낼 테니까 누가 잘못했나 TV를 보자고. 저랑 상의도 없이 시누이에게 큰 돈을 붙인 남편. 남편은 자기가 번 돈이니까 저는 그 돈에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전 정말 권한이 없습니까? 그리고 시누이에게 당장 돈을 돌려달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우와,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남편에 대한 아내의 배신감, 원망 이런 게 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거는 자영업자인 아내와 직장인인 남편의 사연인데요. 아내는 이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식당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던 거죠. 근데 남편은 돈이 없다면서 발뺌을 하고 결국 아내는 이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결국 이 급한 불을 끄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돈 없다는 남편이 시누이에게는 3천만 원을 빌려준 걸 알게 된 겁니다. 아내가 돈이 필요할 땐 돈이 없다 그러고 시누이한테 3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3천만 원을 빌려줬다. 상의도 없이. 말이 돼요? 이거는 아내의 충격이 뭐 이루 다할 수 없죠. 남편이 신우에게만 돈을 빌려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남편이 돈을 빌려준 이유는 이제 여동생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월급에서 조금씩 모은 비상금이니까 따로 아내와 이 상의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본 겁니다. 또 그리고 빌려준 돈이니까 언젠간 갚지 않겠냐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시누이가 이 착한 오빠한테 빌린 돈을 갚을 생각도 없고 이 아내와 오빠의 전화를 조금씩 안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도 돈을 많이 빌려봐서 아는데 연락을 피하잖아요. 그럼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시누이가 그러네요. 그리고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이게 너 이거 빌려줄 테니까 언제까지 딱 갚. 이게 그렇죠. 안 되거든. 안 되죠. 야, 사정 되면 뭐 빨리 갚으면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게다가 남편이 알고 준 거잖아요. 신우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못 갚을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하고 좀 준 거라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내 생각도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결국 가뜩이나 어려워진 생계에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던 아내는 돈을 안 갚는 시누이보다 자신과 이 상의하지 않은 남편에게 더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걸 해결하기보다는 약간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약간 뭐 외박을 한다거나 또는 왜 돈이 언젠간 받겠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 태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내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 같아선 이혼해버리고 싶다는 심정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월급에서 따로 모은 비상금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근데 맞벌이 부부였단 말이에요. 네. 아내도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이 돈은 공동재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어요. 공동재산이죠. 공동재산인데 그걸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빌려줬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혹시 아내가 남편 대신에 돈을 받아낸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상식과 법이 좀 다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부부 공동재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법에서는 사실 부부는 별산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된 돈에 대해서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줬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누이가 예를 들어서 시누이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아내가 이제 직접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직접 달라고 하면 또 시누이가 뭐라고 하냐. 그때 가서는 이거 오빠가 그냥 나 도와준 거다. 그래, 그게 맞아. 아니다. 이렇게 우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만약에 그 전화하셨잖아요. 그 녹음하셔야 돼요. 갚겠다는 거를. 갚겠다는 거를. 만약 그런 게 없으면 나중에 받기도 어렵고 직접 청구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남편이 시누이에게 직접 청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채권자가 남편이니까 아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시누이는 돈 갚으라면 웃기만 하고 있잖아요. 연락도 안 받는 거 보니까 돈 갚을 생각이 진짜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러다 시누이가 끝까지 버티면 돈을 돌려 못 받는 거예요? 뭐 빌려간 사실은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분은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실무에서 이런 가족 간의 돈 문제, 저도 이런 사건 하다가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증거가 없어요. 빌려갈 때야 좋게 좋잖아. 나 금방 쓰고 줄게 하고 가져가는데 가족이니까 야 너 차용증 쓰고 사인해라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현금으로 그냥 이렇게 몰래 주고 안에 몰래 주고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차용증 안 쓰고 나중에 돈 돌려달라고 하면 가족끼리 왜 이래? 내가 언제 빌려갔어? 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더 큰 의의가 상하는 거 막기 위해서 차용증 쓰시는 게 사실 이렇게 큰 돈이면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게 되면 빌려준 사람이 내가 돈 빌려줬다는 거 입증하셔야 돼요. 만약에 차용증까지 못
있었다라고 하면 주고받은 문자라든가 아니면은 통화 녹취라든가 그리고 또 돈 넘겨주실 때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 꼭 해주셔야지 네. 이 넘어간 내역을 입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아내가 지금 이혼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가족 간에는 돈 거래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려우면 형제라든지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가족 간에 이제 거래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다 이혼한다. 그럼 큰일 아닙니까?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내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꺼지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부부간에는 경제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부간에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아내 가게가 어렵다고 했을 때도 외면했잖아요, 남편이. 근데 자기 여동생한테, 시누이한테는 3천만 원 큰 돈을 투척했단 말이에요. 빌려줬잖아요. 네. 이런 거 상의 없고 열받으니까 이거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러니까는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빌려준 사실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되기보다는 이걸 상의 없이 빌려주고 가정경제에 파탄이 나고 신뢰에 금이 갈 정도가 됐다. 맞아. 그렇게 되면은 이혼 사유로 주장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도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에 어떤 아내가 이걸 공동재산으로 보고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돈도 일단은 공동재산으로 산입이 돼서 거기에 따라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비율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아내가 이 시누이에게 남편이 빌려준 돈의 일부를 자기 기여도에 따라서 돌려받게 되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악화가 되면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배우자끼리 서로 상의하고 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투명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족이라도 돈 거래는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게 상황이 뭐 이렇게 되면 또 안 주기도 뭐하고 말이죠. 그렇죠.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그럴 때 얼굴 붉히지 않으려면 이것만큼은 주의해라. 어떤 얘기 들려주실까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가족에서 뭐 형제라든지 갚을 사람인지 안 갚을 너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동생이 너무 신용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급하면 언제든지 꽂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 가족이나 친척 중에 조금 이 사람이 갚을까 말까 그렇게 좀 의구심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갚을 수도 있고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그 사람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가족 간에 소송하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부득이하게 그런 사람한테 큰 돈을 꿔줄 경우에는 증거를 남기셔야 돼요. 아까 허변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차용증이라든지 아니면 차용증 받기 어려우면 톡이라든지 문자 녹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증거를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 갚을 수도 있다. 제가 이 돈을 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범위의 돈, 소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꿔주시고 더 좋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꿔달라고 할 때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은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이번 사연도 그런 거죠. 배우자 몰래 돈을 마련한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어떻게 결정할까 애매한 그런 주제를 정해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맞히기 어려운 문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다음 중 누구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꼽힐까요? 이 남편 몰래 친정 부모에게 돈을 붙여준 아내와 아내 몰래 비상금을 1억 모아온 남편. 1억? 잘했는데 한 사람은 부모님 용돈, 한 사람은 비상금을 숨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구체적으로? 네, 이 결혼 10년 차 외벌이인 남편이 아내에게 경제권을 넘겨주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내의 지출 내역을 보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남편의 상의 없이 친정에게 매달 50만 원씩 무려 10년간 붙여왔다고 하는데요. 그 금액이 한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네. 사실 그동안 시가에는 단돈 5만 원 쓰는 것도 아까워했던 아내였기 때문에 남편의 배신감이 컸다고 하고요. 결국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남편은 이 경제권을 다시 가져왔고 그러고 나서 대신 아내에게 넉넉한 생활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상의 없이 10년간 친정에 용돈을 붙였다. 이게 효년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아내를 믿었던 만큼 남편은 배신감은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아내가 수입을 모두 알게 되면 친정에게 돈을 붙일 거를 아니까 남편도
이제 비상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내가 남편의 비상금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일종의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배신감도 느끼게 된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 집에 이 가정 경제를 위해서 모아둔 돈이라고 말은 했지만 아내는 결국 다툼 끝에 이혼을 요구했고요. 또 그 비상금에 대한 재산 분할까지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제 상의 없이 친정 부모에게 다달이 용돈 50만 원을 보낸 아내 그리고 비상금을 1억을 모았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결혼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느냐 남편에게 있느냐 이건데 지금 액수로 보니까 비슷하네. 50만 원씩 10년이면 6천만 원에 이자 붙었으니까 좀 더. 그거까지 계산하셨어요? 또 남편은 1억에 1억 원. 네. 글쎄. 우리가 한번 정해볼까요? 네. 누가 더 잘못했는지? 아니 뭐 근데 아내가 먼저 했으니까. 저도 아내가. 네. 아내가 먼저 그 시작은 해서. 아내가 했죠. 아니 돈을 안 보내줬으니까 아내가 몰래 보내줬겠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시댁에는 5만 원도 안 줬대잖아. 아 그러네. 근데 남편은 비상금 1억을 모았으면 나중에 진짜 비상사태에 1억 꺼내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사라진 돈이잖아. 그러니까 아내. 그러니까 득당했어. 아내네 또. 저도 선수 쳤으니까 남편을 생각했는데 아내네. 네. 가족을 위해서 자, 돈을 이렇게 모았다고 생각.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답이 뭔지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아니,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안 드리시나요? 드리는데. 아니, 몰래 드리진 않아요. 상의하고. 네, 자식은 사실 부모님한테 용돈을 당연히 법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걸 부양료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금액과 그다음에 배우자가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뭐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금액도 어느 정도 상식성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뭐 칭찬받을 일이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이 아내라든지 남편이 거의 뭐 재산의 뭐 상당 부분 거의 뭐 수억 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혼에 대비해서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부부간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평등하게 뭐 본가와 이 처가 이 금액도 비슷해야 되거든요. 평등하게 생활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비상금을 1억 원씩을 몰래 숨겨놨잖아. 이건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빠들이 10,000원짜리 양말에 이렇게 숨기고 이 정도 비상금이 아니라 1억 정도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요. 비상금 1억 만들면 같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런 걸로는 이혼하지 마시고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요. 비상금 숨겨서 배우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혼 소송 가게 된다고 하면 재산 분할 대상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재산 조회 절차 같은 것들 통해서 다 찾아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니까 아내도 잘못했고요. 남편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 둘 다 잘못했어요. 네. 아니 가족 간의 돈 문제는 투명해야 되고 그럼요. 서로 맞아. 네. 상의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요. 자,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소비 패턴이 다른 두 모녀의 사연인데요. 재테크를 위해서 엄마는 은행에 또 딸은 백화점에 간다고 아이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저희가 실제 사연을 각색해 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딸 때문에 고민인 50대 엄마예요. 저희 딸은 올해 30인데요. 아무래도 쇼핑 중독 같아요. 얼마 전에 딸 방을 청소해 주다가 영수증 뭉치를 찾았거든요. 무슨 손바닥만한 가방을 400만 원이나 주고 샀더라고요. 저한테는 분명히 4만 원짜리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속인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18만 원이라더니 180만 원이었고요. 필라테스인가 뭔가 하는 운동은 한 달에 8만 원이라더니 한 달이 아니라
1시간에 8만 원이었어요. 월급 350 받으면서 운동비만 한 달에 90만 원 넘게 낸 거예요. 기가 막혀서 진짜. 딸한테 당장 카드 잘라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자기 방 허락 없이 뒤졌다고 자기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명품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여유가 되니까 사는 거잖아요. 나이 30에 돈 500만 원도 못 모았으면서 명품은 무슨 명품이래요? 저희 딸은요 한 달에 딱 50만 원만 저금하고 나머지는 다 써버린다니까요. 차라리 월급을 저한테 맡기고 용돈 타서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다들 이 정도는 쓴다고 내 돈 내가 쓰는데 참견하지 말래요. 그리고 명품이 저축보다 낫다면서 나름 재테크라고 하는데 말이 돼요? 올해 30인데 딱히 결혼 생각도 없고 내 집 마련 계획도 없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저희 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님의 어머니 모르게 꽁꽁 숨겨놨던 영수증이 드러나면서 이게 이제 사단이 났네. 네, 뒷자리에 공을 하나씩 뺐어요. 어떨 땐 2개씩. 많이 뺐어. 이 사연들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옛말에 덮어놓고 쓰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네.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마 이 사례 들으시면서 어머 우리 집 얘기 같아. 그렇죠. 어머 우리 집 얘기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꽤 계셨을걸요. 이게 왜냐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트렌드들이 이제 저축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소비 쪽에 많이 집중돼 있고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소비할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의 욕망은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그 욕망을 영수증으로 보여주는 이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운 건 요새 청년들 중심으로 이런 명품을 중심으로 자기의 욕망을 있는 힘껏 표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마케팅 전략 때문인지 이게 욕망 때문인지 어떤 사유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집안에 이게 일어났던 일이고 맞아요. 일어났던 일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 보니까 어머님이 참 검소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가격을 속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서운해하실 게 아닌 게 그거예요. 요즘 보면 그 산 가격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12만 원짜리 옷을 세일하고 2월에서 29,000원 한 적이 있어서 그걸 산 적이 있어. 네. 얼마야 해서 29,000원 안 하고 12만 원짜리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솔직히 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저는 근데 사연 들으면서 너무 저희 집 얘기 같아서 전 실제로 어머니께서 내가 관리해 줄 테니 용돈 받아라는 말까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너무 갖고 싶은 옷을 샀는데 못 보던 거라고 하셔서 제가 어디서 받은 거라고. 네. 우리 협찬이 있으니까 뭐 이야. 방송 끝나고 한번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샀는데. 산 건데. 네. 시어머님 들으셨죠? 예인이가 샀대요. 예, 받은 거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냥 저 옷은 입으면 되는 거고 차는 타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네. 어디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날리는 것 때문에. 아이고. 그 세상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늘 그러죠. 아예 쓰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더 아깝지 않냐.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러니까 네. 자식이 뭔가를 사왔는데 아니 이거를 그 값에 사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막 잔소리 하니까 자식들은 자꾸만 이렇게 말을 안 하게 되고 400만 원짜리 4만 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속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잔소리 할 게 뻔하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아이들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 이 취업만 해도 너무 고맙지만 이제 소비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때의 소비 생활은 그전에 용돈 받던 시절하고 다르게 소비가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는데 요 청년 시기에 잘 모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부모의 바람이긴 합니다만
자녀들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제 시작한 내 삶에서 좀 더 폼나게 사고 싶고 있어 그렇지. 보이고 싶고 요새 남들 다 든다는 그 명품 나도 좀 사고 싶고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 부모가 알면 반드시 잔소리가 나올 것 같고 맞아. 간섭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내 돈은 내 돈이잖아요. 그쵸. 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들이 부모가 전적으로 어떤 경제 생활에 참여하는 거 혹은 간섭하는 거 그 부분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부분을 불편해하는 건 사실인데 저는 잘하건 못하건 간에 부모들이 이 경제 생활에 지나치게 참여하는 것은 성인의 삶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소비하는 딸 어떡하죠? 솔루션 가겠습니다. 어떡하죠? 비나는 놈, 소비 원인부터 파악하라. 우리가 못하게 하면 숨어서 합니다. 그럼. 그리고 이번 사단이 난 특징 중에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딸이 영수증을 청소란에서 들켰네요. 안 들켰으면 엄마도 몰랐을 거고요. 완전 범죄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볼 때 이 딸은 어떤 소비를 하는 딸인가? 과소비일까요? 근데 이거 과소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과소비인지는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 이 딸이 한 달에 350만 원을 벌어요. 엄마는 뭐 얼마 모았다 얘기하지만 어쨌든 뭐 명품을 사든 뭐 필라테스를 얼마를 끊든지 간에 이 딸이 자기 소비 전체에서 빚을 지고 있는지 그건 좀 살펴봐야 되는데 빚이 없다면 이게 과연 과소비라고까지 볼 수 있겠는가? 오히려 과시소비에는 정확한 말이 될 것 같아요. 과시소비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것도 굳이 백화점을 가는 거죠. 그래. 그리고 필요 이상의 물건을 네. 굉장히 고가로 사면서 이거를 뭐 SNS에 계속 올리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이 과정을 통해서만 확보를 한다면 요건 과시소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과시소비는 소비 중독일까요? 이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건 이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고 이게 나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핑 중독 같은 게 중독 차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딸이 지금 쇼핑 중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 어떤 물건을 막 쟁여놓고 어떤 걸 산지도 모르고 이러진 않을 거고요. 과소비라고 하기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게 확인된 게 별로 없죠. 대신 과시소비는 분명한 게 있어요. 명품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구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좀 큰 경우라면 이게 과시소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이 원인은 뭘까? 100% 인정욕구입니다. 과시욕구고요. 이 문화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보여줄 게 없으면 박탈감을 느끼는 사회라서 그런 건지 요즘 청년들 사이에 이런 과시 문화가 횡행해서 그런지 이유는 무엇이든지 간에 이 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이 소비를 하게 하는 거라 과소비라는 표현보다는 과시소비, 인정욕구에 기반한 소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SNS 보면 나 이거 플렉스했다. 나 어디 여행 갔다 왔어. 나 맞아요. 호텔에서 이거 먹었어. 나 이 비싼 거 신상 구매했어.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올리거든요. 그게 과소비가 아니라 과시소비일 수도 있다 이거네요. 그게 또 뭐 SNS를 통해서 내가 어디 가서 뭘 먹었다, 뭘 들고 이렇게 뭐 이거 찍어서 올리면서 그런 것들이 더한 것 같고. 네. 운동화도 그래요. 옛날에 뛰어놀 때는 운동화는 그냥 소모되는 거였거든요. 네. 안 걸어 다니니까 자꾸 운동화 100만 원짜리 이런 거. 그렇죠. 아니 진짜로 다른 거면 그렇게 비싼 걸 신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걸으니까 그렇죠. 100만 원, 몇백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는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사달라고 그러면 정말 부모 허리가 휘죠. 그럼요. 워낙 비싸니까 또 신지도 못해요. 모셔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앞서 소장님 말씀에서 놀랐던 부분이 쇼핑 중독 같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한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왜 굉장히 싸게 물건을 한꺼번에 다 있어 하는 곳에 가가지고 매번 갈 때마다 그냥 나오기가 좀 아쉽죠. 왜냐? 싸니까. 맞아. 사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거 고르다 보면 저것도 사게 되고 나중에 보면 바구니가 꽉 차고 이걸 흔히 우리가 저가 구매 충동증이라고 부릅니다. 싼 걸 보면 안 사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엄마 세대에는 이런 저가 구매 충동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 층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야 된다.
효과 있는 걸 사야 된다라고 하는 요런 그 품목에 대한 어떤 선택의 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이 양자 중에 어떤 게 쇼핑 중독일까요? 대부분은 값비싼 거를 많이 사면 이게 쇼핑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가격과 무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거나 아니면은 싼 물건이라도 지속적으로 매일 산다든지 이렇게 소비가 필요 이상의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 안에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쇼핑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엄마하고 딸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엄마는 짠순이에요. 그리고 저축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고 딸은 소비 중독 같이 보이지만 쇼핑 중독처럼 보이지만 약간 과시 소비를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집의 평균 값은 같아요. 다른 집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다만 분명한 건 부모의 아쉬움이 있다 뿐인데 맞아. 이 딸에 대해서 무작정 뭐라고 나무랄 건 아닌 것이 이게 인정 욕구 곧 이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욕구이기 때문에 요게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결국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 거기 엄마가 맹폭을 가하게 되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면서 관계만 나빠지게 되거든요. 방법을 반드시 찾긴 해야 될 겁니다. 네. 시대를 불문하고 뭐 모든 집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짠순이고 네, 그쵸. 딸이 막 쓰죠. 네. 그래서 서로의 소비 패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백화점에서 엄마와 딸이 뭐 다정하게 팔짱 끼고 쇼핑하는 장면은 보기 힘들어요. 맞아요. 봤다면 그날이 처음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아이가 뭔가 골라왔을 때 그거 집에 있잖아. 그렇지. 똑같은 색깔이 있잖아. 그렇지. 엄마가 꺼내줄게. 이러면 이제 짜증난다. 그다음부터 자녀들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같이. 잔소리만 들으니까. 쇼핑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내일이 월급날이야. 야, 그럼 그동안 내가 고생한 나에게 투자 좀 하자. 보상 받아야지. 소고기 좀 네. 먹어주자. 요것 좀 사주자. 이러면서 나한테 보상 심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나한테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풀 때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죠? 네. 보통 우리가 그걸 이제 보복 소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뭐 월급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투자하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건 그냥 건강한 소비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네. 이를테면 우리가 이 보복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끝나고 나서 여러분 홈쇼핑 보셨어요? 이상할 정도로 명품 많이 팔죠. 네, 맞아요. 그 명품이 그때가 가장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 맞아. 갑자기 명절이라고 돈이 막 생기는 것만은 아닌데 왜 그럴까? 내가 했던 강한 노동 강도에 대한 일종의 이제 보복이자 동시에 보상이거든요. 보상. 그래서 이런 보복 소비와 같은 소비는 건강하지 않은 패턴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발생하지 않으란 법도 없어요. 발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보복 소비라는 건 괜찮은데 내 딸이 보복 소비라는 건 용납이 안 돼요. 솔직하시네요. 네. 딸이 보복 소비하셨어요? 아, 뭐, 예, 네, 그렇죠. 뭐, 미안하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게 스트레스가 내 딸이 굉장히 어떤 여러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애는 아닌가. 네. 이걸 한 번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리로 된 명품 진열장을 만들어줘라. 유리로 된 명품 진열장이요? 이제 우리가 사랑도 몰래 하다가 사단이 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딸이 물건을 감추고 엄마에게 값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양자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게 지금 어린아이에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성인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딸이 30이에요. 나이 30 먹고 엄마한테 물건 사는 거 거짓말한다는 건 약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우리 집안에도 다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부모와 자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르고 소비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나긴 하긴 하는데 이제 분명한 건 이건 오히려 감추면 감출수록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포화. 나 이 정도는 됐어. 나 이거 한번 사봤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눌러놓기 때문이거든요. 이럴 땐 아예 드러내놓는 게 낫습니다. 물건을 아예 전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차곡차곡 예쁘게 잘 전시할 수 있도록 해서 나의 전리품인 것처럼 그리고 그 물건이 꽉 차가는 그 느낌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찼다는 걸 본인이 감지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게끔 해서 내 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마치 하나의 장면처럼 딱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오히려 감추는 걸 덜하게 하고 그리고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기능합니다. 네,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하면서 오히려 소비를 좀 잠재우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진열장이 돼 유리로 된 진열장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투명하게 보여야 네. 보여야죠. 한눈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건 차이가 커요. 눈에 보이게 되면 내가 그냥 보는 순간 만족감 이게 아니에요. 몇 개가 있구나를 알고요. 아, 여기가 꽉 찼구나를 알아요.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 꽉 찬 그 느낌 자체가 내 소비를 방지하거나 혹은 지연시키는 효과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리장, 전면이 이 유리가 돼서 내 물건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과정이 또 유리도 좀 반짝반짝하게 깨끗이 닦아서 잘 보이도록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알뜰한 소비하려면 가계부 작성하라고 그러잖아요. 쫙 자기가 샀던 거 딱 내역 보면 내가 너무 많이 썼네. 저렇게 해야겠네 생각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진열장에 딱 물건들 보면 내가 너무 많이 샀는데 비슷한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살 때 주의하실 점이 개수를 세보고 맞춰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빈 게 있으면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서 네, 그 부분 좀 강조해드리고 이 밖에도 어머니가 좀 주의하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숨겨놓고 뭔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놀랍게 관리가 안 돼요. 관리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비싼 물건을 샀다 한다면 이 물건을 잘 닦거나 오염되지 않게끔 하거나 이런 관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내가 이외의 것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소중함이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관리가 사실상 이 소비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관리하고 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유리장 하나 마련해 주시고요. 예쁘게 놓고 이거 잘하고 닦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리장도 깨끗이 닦고 이러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넌 물건 하나도 어쩜 이렇게 관리 잘하니? 네가 물건을 산다면 그건 살만한 이유도 있고 이 물건은 좋겠다. 네가 주인이어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숨겨놓고 나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소비에 대한 만족감도 커지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하나에 집중하고 이거 하나를 마치 아이를 잘 키우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칭찬도 빠짐없이 하시는 거 중요할 겁니다. 네, 두 번째 솔루션까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 성장한 자녀의 통장에 그만 신경 쓰. 서운하실 텐데. 부모님들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 그 부모님들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돈 관리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러니 네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차라리 나라도 나서서 관리를 해주마. 그렇죠. 차라리 용돈을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어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보다 괜찮은 사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데 왜 내 아이들에게는 그 권리를 박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하고 G세대들, 지금 20대와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이 막 과소비합니다, 과시소비합니다, 충동소비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 대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거예요. 지금 MZ세대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렇게 자본의 아들과 자본의 딸로 성장한 아이들이 그냥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과시하고 싶지만 그렇게 쓰는 때가 있지만 일정 부분 포화가 되면 다시금 내가 모을 줄도 알고 내 이 주변 사람들이 내 아들과 딸의 주변 사람들이 쓰기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요새 주식과 공정회의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MZ예요. 누구보다 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어야 돈도 모으는 거예요. 맞아. 돈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파악하고요. 그래서 생각하면 저축이 미래인 것 같지만 꼭 그것만은 아는 시대가 되었고 이 자녀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가끔 물어보시고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들의 용돈을 관리할 게 아니라 야 내가 돈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차라리 내 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 차라리 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 세대는 그 저축이 미덕이고 돈은 모으는 것이다 의 세대였는데
지금 자녀들을 보면 돈은 쓰는 것이다 이러고 써대니까. 네. 그리고 이 어머니도 보니까 따님이 350 버는데 50만 원만 저금한다니까 그게 또 불만이시잖아요. 답답하신 거죠. 더 한 반은 저금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예, 30살 먹은 딸이라도 엄마 눈에는 다 애기 같거든요. 관여하고 싶죠. 그 마음 이해하죠. 근데 이제 성인이니까 통장, 뭐 영수증 이런 거 그냥 봐도 못 본 척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분명한 건 이 딸이 갑자기 소비를 폭발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옛날부터 이 딸은 약간 과시하는 거 좋아하고요. 옛날부터 약간 폼생폼사였을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비의 패턴이나 소비의 그 방향이나 크기가 자기 가진 것 대비 갑자기 커지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 이게 너무 과도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사회생활하며 첫 번째 큰 돈들을 만지고 그 욕망을 채워보는 과정을 가지면 나이 들어서 그런 일 별로 없어요. 놀아본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잘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들, 딸들이 너무 과하게 자기 월급을 초과한다면 좀 걱정이 되고 빚을 진다면 그건 문제가 될 거예요. 네. 오히려 이 과정에 부모들이 해야 될 건 깊은 관여를 통해서 또 한 번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소비의 패턴을 걱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잘할 거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는 나는 정말 기대가 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지. 격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거나 용돈을 받아가라. 이거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또 사연 속에서는 월급 나한테 다 보내고 어느 정도 모아줄 테니 이제 용돈을 받았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자녀의 입장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30 먹었는데 말 안 듣는 자녀가 앞으로 나이 더 먹으면 부모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안 들어. 또 자녀는 네. 또 성인으로 자라가면서 자기만의 독립체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은 잔소리나 혹은 또 다른 두 번째 방식의 통제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자녀에게 재무 상담을 좀 권해주세요. 야, 엄마가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재무 상담이라는 걸 알았는데 거기 전문가가 네 재산 관리를 해준다고 하더라. 한 번쯤 가서 이 지금 30대에 이 명품을 자기의 보험처럼 마음보험만 들고 있는데 인생보험을 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각각의 조율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 상담을 차라리 권하는 게 제가 볼 땐 잔소리를 통해서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그 딸, 그 아들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쓰고 물건을 사고 뭐 이러는 것도 확실히 그 세대 차이가 있구나. 맞아요. 문화 차이가 있구나. 이런 네. 걸 또 느끼게 돼요. 네,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머님께서 카드 내놔봐! 그래서 카드 막 뺏고 월급 통장 압수하고 이랬으면 정말 모녀 사이가 최악으로 치닫았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평생 관리해 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의 관여도가 크면 이 자녀가 잘 될 것 같죠? 독립적인 자녀가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할 수 없는 자신만의 풍요와 자신만의 목표와 자신만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자녀를 한번 믿어보세요. 맞아. 알아서 성장 잘했고요. 30살 될 때까지 취업도 하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멋진 여성입니다.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라 의심의 문턱을 넘어서 확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믿어주는 부모가 있어야 그때부터 더 안심하고 더 안정감을 가지고 자기만의 교훈과 경험으로 생애의 지평을 만들어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폐막식을 진행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약 62일간 전국 17개 시도지회에서 전개됐는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따스한 사랑이 더해져 역대 캠페인 중 최고액인 4,444억 원이 모금됐습니다. 모금액은 지역사회 안전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교육 및 자립 지원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사랑의 열매 김병준 회장은 소득 불평등, 사회 경제적 그늘을 해소하고 나를 위한 기부, 공동체를 위한 기부의 나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 주는 그래도 날이 좀 풀려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낮 동안은 기온이 제법 오른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